정의를 내리는 것을 일찍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인문이라는 말은 아까 로마에서 라틴어식으로 또는 영어식으로 휴메니타스 또는 휴메니타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문이란 말은 동양에서 그 이전에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으니까 영어를 중국 사람이 했는지 뭐 정확히 일본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번역을 휴메니타스를 요 인문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다고 말해요. 자, 요 인문이란 말은 이미 휴메니타스란 말이 지금 개념을 갖춰죠. 이 휴메니타스란 인문이란 말 자체는 이미 동양에서는 어째요? 키케로보다도 적어도 400년 전에 이미 문헌에 나와 있어요. 바로 주역에 나와 있습니다. 주역에. 자, 주역에 나와 있어요. 주역에. 자, 주역에. 주역하면은 어째요? 동양 철학의, 동양의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있다고 그러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역사, 천문, 지리, 음악, 망라가 안 된 게 없어요. 주역이. 자, 주역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기라고. 주역에 우리가 점을 칠 때 여러분들이 괴를 뽑는다고 그러죠. 괴가 몇 개가 있어요. 대성괴가. 소성괴 8괴에서 대성괴는 64개가 있죠. 그 64개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 어떻든 64괴 중에 22번째가 사나 비괴입니다. 비라는 거예요. 꾸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뭡니까? 괴사에 비라고 하는 것은 형통함을 이야기를 하고, 적은 것이 가면은 반드시 이롭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바로 비괴를 갖다가 그 비괴의 괴사를 설명을 해 놓은 것이 단전이라는 것입니다. 톡 부러지게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다 하는 거예요. 단. 자, 여러분들 그 주역을 보면은 주역에 대한 이름이 있고 그 괴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걸 괴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효가 그려져 있는 게 있죠. 음양으로. 그게 6개가 그려져 있는데, 그 하나하나당 문장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걸 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공자 이전에, 괴사와 괴명은 공자 이전에 거의 500년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책은 공자 이전에 최소 50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된 책이에요. 그러고 공자께서는 그 주역을 보고 어째 자기가 처음으로 해설을 붙여놨어. 그게 바로 십익이라는 것입니다. 자, 십익이라는 거예요. 자, 십익이라는 것 중에서도 단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각 괴의 괴사를 폭넓게 기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어요. 자, 어떻든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단전에, 공자가 지었다는 단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안 나올 것을 대비해서 제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대단하시네. 천문하면 이찰시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관호, 인문,
이화, 성, 천하. 이런 문구가 설명에 들어있어요. 설명이 들어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야기냐? 단전 안에 이 앞에 다른 문장들이 있습니다. 저것이 뭔 말인고 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들으세요. 자,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을 바라보면서 볼관자지요. 보면서 시변, 자연의 운행, 때의 변할 변자, 변화하다 할 때 시변, 때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감이 잡히죠? 예.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면서 때의 변화를 관찰을 하고, 사시가 어떻게 운행이 되는가, 지금 무엇이 이렇게 부는가, 또는 어떻게, 예? 여러 가지. 사시 운행 자연의 법칙을 바라본다 그 말이죠. 시변, 때시자의 변할 변자니까. 그러고 인문을 바라보면서 관호 인문, 여기 인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인문을 바라보고 이화 성천하, 천하의 예속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변화, 그 다음에 교화, 가르쳐서 변화를 시키는 것을 우리는 교화라고 그러죠. 교화됨을 갖다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인물을 관찰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변화사라든가 예속 또는 교화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바로 아까 금방 같이 인문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말에서 문과 화를 합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문화 그렇습니다. 주역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은 이는 사람이고 이것은 하늘이다 그 말이죠. 그럼 그러죠. 글인데 그럴 문 그러죠. 글씨 글인데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의미입니다. 뭐야? 무슨 문이에요? 문이 문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 문의를 나타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형상, 하늘의 무늬를 바라보고 때가 어떻게 변해간다. 자연의 운행과 흘러감을 안다 그 말이죠. 그럼 더 이제 이해가 하죠. 예. 그러잖아요. 별자리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다 하늘의 문이지요. 하늘의 문이다 그 말이죠. 북두칠성이 조금 어떻게 돌고 지금 하늘의 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기상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고 그걸 바라보므로 인해서 자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농사철이 되었다. 아니면 좀 있으면 겨울 닥친다. 뭐가 온다. 그걸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하늘의 무늬를 보고. 그러고 인간의 형상이라든가 인간의 생활 양식이라든가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들, 사람의 무늬, 인문, 사람의 무늬를 보고 어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풍속이라든가 예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죠. 한 마을 그 집안 봐도 그 집안의 사람을 상태로 상황을 보면 그 집안이 잘 될 집안인지 못 될 집안인지 알아요? 몰라요? 얼굴이 다 나타나. 그렇죠. 얼굴이 다 나타나고 인물에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럼 몇 명만 보면 알잖아요. 제 집안은 될 집안 안 될 집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싸가지 없이 흐른 나라냐 아니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풍속도만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말이죠. 인문을 보면서 교화되는 것과 예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핵심적인 문은 바로 무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하늘의 무늬가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는 사람의 무늬가 있어요. 하늘에 무늬가 있으면 땅에도 무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풍수들이. 그렇죠. 그런 것도 이렇게 속하고. 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터문이라는 거예요.
터는 뭐예요? 집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 때. 앞뒤가 없는 전혀 씨알 때문에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터무니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네가 땅 딛고 사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 말이죠. 터무니없는 소리. 이 터무니가 지문입니다. 지문. 자, 이렇게 금방같이 이런 데서 인문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 객관적으로만 보면은 적어도 동양에서 인문이라는 개념은 어째요? 사람다움. 그래서 아까 휴메니타스도 뭐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도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됨됨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인문이라는 말을. 그러면은 동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문은 여기보다도 키케로가 정의한 것보다도 적어도 500년을 앞섰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적어도 500년을 앞섰을 것이라는 말을 써놓은 이유가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다 써요. 그러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인문이라는 말 자체, 휴메니타스가 됐던 간에 동양에서는 인간을 잘 관찰해서 인간의 삶을 잘 알아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본주의 정신, 인문주의 정신이 적어도 서양보다는 몇백 년 앞섰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양에서는 전제 군주 시대 이렇게 해서 봉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은 단절된 적이 없어요. 그러죠. 근데 서양은 단절된 적이 있죠. 중세에 신본주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절된 적이 있죠. 적어도 900년에서 1000년 정도. 그러면은 동양의 인문 정신이라고 하는 것, 인간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을 이렇게 기본으로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 개념은 뭐 어디 가든 훌륭한 아이들이다. 그건 놔두고라도 절대 우리가 무시해서 될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인문, 휴메니타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원에서부터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학문의 분야, 그건 전부 다 인문학에 다 속한다고 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학, 그 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역사, 문사철. 그렇게 우리가 문사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인간을 인간답게, 동물답게가 아니고 인간을 인간답게 해줄 수 있는 모든 분야,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학 분야이고 역사 분야이고 철학 분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무담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담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사철 찾고 그러죠. 이제 인문학 공부하시면서 수수 100번도 더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동양적 관점에서, 동양의 인문학적 관점에서 이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당시라고 일단 이야기합니다. 나라 시. 당시. 그 다음에 철학을 대표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주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역사를 대표하는 것은 사마천의 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이야기해요. 꼭 그 대표성을 이렇게 띈다 그 말이죠. 대표성을. 자, 아까 주역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음악, 철학, 지리, 천문 포함이 안 된 것이 없다고 그랬죠. 시문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그런데
주역은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원래는 점치는 책입니다. 점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점을 칠 수밖에 없습니까? 안 쳐도 됩니까? 그렇죠.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완전 무결하게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어도. 그래서 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미신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지금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서 인공위성으로 1000개의 흐름을 따려도 어느 정도는 맞춰서 100% 맞춰요? 못 맞춰요? 못 맞히죠? 그래서 물어보고 아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대상만 틀릴 뿐이지.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무술적인 것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떤 대상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 점치는 행위로 봅니다. 자, 내가 어떤 것을 모르는데 선생님 뭘 전공을 해서 뭐 어떤 잘 아시는 분야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지요. 그리고 듣고 내가 판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물어보는 행위 자체가 점치는 행위예요. 그 물어보는 대상이 틀릴 뿐이에요. 무당한테 물어보느냐, 주역을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느냐, 사주팔자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한테 물어보느냐, 아니면은 내가 커피숍을 하나 차리려는데 커피숍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미 해봤던 사람이 잘 알겠죠.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거기 가서 물어보나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나 뭐가 틀려요. 그래서 점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점서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공자라는 사람이 해설서를 처음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철학적 개념이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세상과 미래, 우주, 자연 환경을 뭡니까?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해주는 책이 주역이다.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사 중에서 다른 많은 역사책이 있고 그러죠. 서양에는 사마천어 사기의 버금가는 이것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어저께 헤로도토스의 더 히스토리아, 그러죠. 역사, 페르시아 전쟁사, 그러죠.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는 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기에 비하면 저는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도 전쟁에 관련된 뿐만 아니라 각 민족들, 이런 사람들의 지방의 모든 풍속이라든가 어떤 전해 내려온 일화라든가 이런 것들 다 몽땅 들어있죠. 그러지만은 사기라고 하는 책은 그렇죠. 뭐 우리나라 조선 열전이 들어있는데 좀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든 점이 있긴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보면 사기라는 책은 인류 역사에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이때 종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종이 없었어요. 전부 대나무 쪽에다가 사마천이 몇 글자를 쓴지 아십니까? 권수로는 130권, 글자 수로는 52만 6,500자를 썼어요. 사마천이 직접 쓰고 나서 자기가 제일 말미에 끝에다가 후기를 쓸 때 그 이야기 써놨다니까? 내가 52만 6,500자의 글을 썼던 이유를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언제? 2100년 전에. 2100년 전에. 그러고 자기가 이 사기라는 책, 그 당시에는 사기는 후대에 와서 붙은 이름이에요. 그 이전에는 태사공자서라는 이름이에요. 태사공서라는 것이에요. 본 이름은 태사공서. 이 태사공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관장하는 벼슬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태사령 그러죠. 태사령. 태사령은 고대 중국에서 고대에서부터서 역사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그런 벼슬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마시 집안이 아까 요 사마시 사마천의 사마시 이름은 천이죠. 사마시 집안이 고대에서부터서 역사를 기록하는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천의 아버지도 역사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건 세습적인 직업이에요. 그리고 그 직업에
제일 높은 자리가 태사령이라는 직책이에요. 근데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이라는 사람이 화병이 나서 죽어요. 죽으니까 그 죽게 된 것은 이제 한 무제가 태산에 올라가가지고 봉선을 올려야 되는데 그때 이제 따라가서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태사령이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를 기술을 하겠는데 못했으니까 네가 완성을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어요. 그래서 내가 지었다라는 것이 글 속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천이 당대에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때에 상당한 부분이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어떻든 간에 이 사기라고 하는 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0권에 그 다음에 52만 6,500자의 방대한 양의 거기에 보면은 제왕부터서 황제, 제왕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후들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객들 이야기 도둑놈 그 다음에 이제 로비스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간신들 이야기 그 다음에 혹독한 그런 그 정치를 했던 홍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주 질 나쁜 그런 그 정치인들 이야기. 그 다음에 별의별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런데 사마천이 거의 100% 본인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증언을 듣고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사기는 다시 말해서 그 중에서도 아주 백미가 그 사기는 본기하고 표, 서, 그 다음에 세가, 그 다음에 열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기는 황제들의 이야기고 표는 연표를 이야기하고 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가는 제후들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열전은 직위라든가 벼슬의 관계가 없이 그 당시에 독특하게 했던 사람들 아까 돈을 그냥 많이 벌었는데 돈 많이 번 사람 중에서도 뭐 광산업에서 벌었다든가 술장사에서 벌었다라든가 뭐 이렇게 장사를 이렇게 잘해가지고 벌었다라든가 그런 사람들 다양한 그 당시에 일세를 풍미했던 직업과 학식의 관계가 없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읽어도 아주 재미가 철철 넘치게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사기가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거의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데 사마천이 사기를 쓰게 된 것은 아버지 유언 때문에 썼지만은 또 자기 직책이니까 썼지만은 일단 내용을 3000년의 역사를 썼어요. 다시 말해서 사망 5제에서부터서 한나라 무제 때까지 중국의 문명의 역사를 5000년으로 보면은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5000년 보죠. 황하 문명을 4500년에서 5000년 보니까 그 중에 3분의 2를 썼다 그 말이죠. 사망 5제 여순시대 때부터 여순우탕 문무 주공부터 해가지고 한나라 무제 때까지 썼으니까 3000년의 역사를 망라를 해서 방대한 양에다가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유언 때문에라도 썼지만은 또 무엇 때문에 썼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망라를 해서 이것이 옳고 그른지를 고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인간의 역사가 성하고 패하고 흥하고 멸하고 흥망성쇠 흥패 성패 흥멸 이런 것들을 고증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 정확하게 자기가 사기를 저수르는 목적을 본인이 그렇게 써놨어요. 역사를 모르면은 어느 민족이든 어느 개인이 됐든 간에 지나간 자기의 역사를 모르면 어째요? 개인은 또 다 역사가 있고 집안도 역사가 있고 국가도 있고 다 역사가 있죠. 그걸 모르면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가 누가 있는가는 몰라도
신채호 선생이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러나 그런 이야기예요. 역사를 모르면 당혹이 많이 있다고. 우리나라는 그런 차원으로 일제강점기 시대 때 관련해가지고 너무나 서운하고 안타까운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홍익인간이나 빼자는 소리를 했었고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인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술을 함으로 인해서 흥망성쇠 일어나고 성패와 그 다음에 흥멸에 관계돼서 정확히 고증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서 이걸 기술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기라는 이야기를 어느 분이 했는 건 몰라도 혹자가 그렇게 했지 않는가. 자, 그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좀 바빠집니다. 자, 문학을 대표하는 것은 당시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당나라 시를 이야기했을까? 당나라 때 우리가 한시를 보면은 크게 제가 작년에도 한시에 대해서 강의를 풀로 4시간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나라 한시를 보면은 크게 고체시와 근체시로 나눠집니다. 고체시는 당나라 이전까지 율격이 별로 없이 대부분 글자 수만 맞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시들. 그래서 고체시라고 이야기하고, 당나라 때 와가지고 이태백과 두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두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정형화가 됩니다. 율조가 평성과 측성과 가군, 아군 이런 것들이 운이 정확히 들어가져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떤 글자를 쓰는가, 그런 율조가 완전히 갖춰졌을 때가 당나라 때부터예요. 정형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로 이렇게 진보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아름답고. 그래서 당나라 때 어째요? 난다 긴다는 대시인들이 몽땅 나왔죠. 대표적으로 AD 701년에 태어나서 762년에 돌아가셨던 이태백이 712년에 태어나가지고 또 들어갔던 두보를 중심으로 해서 한유, 유종원, 왕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백낙천, 백거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일시에 성당시대 때 다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를 여기에 쓰신 분들은 한시다 아니다를 따라서 복잡하게 저같이 한시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한시를 원문으로 보고 해석도 해보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럴 필요 없죠. 뭐든 그 시가 번역되어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보면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문백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글을 쓰시다가 시를 짓거나 글을 쓰시다가 맥히면은 당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시의 어떤 묘미를 찾아낸다고. 왜? 한문이라고 하는 것, 한자라고 하는 것은 동양 문화권 속에서 기본적으로 중국 글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의 어떤 사고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당시는 바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다볼 수가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당나라 시든 뭐든 간에 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짧은 문장과 글 속에서 인간의 마음을 촌철살인같이 표현해 주는 것이 시입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대부분 시를 쓰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시어를 갈고 닦고 그러죠. 갈고 닦고. 왜? 한마디라든가 한 줄 속에 많은 생각을 집어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제가 풍류와 시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때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지금도 재미있죠? 재밌습니다. 요것 보고,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다고. 그렇습니다. 공자께서 제자들이 시 공부를 안 해.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 그래서 공자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소자야. 적을 소자에 이건 아들 자자니까 제자들을 편하게 부르는 이야기예요. 얘기들아,
하막 학부시 왜 너희들 시 공부를 안 느냐? 그렇게 딱 물어봐요. 하막 학부시 쓰면 뭐래요? 왜 너희들 그때 그때 이야기는 학부시 배울 학자에다가 자, 앞에가 하막 학부라는 거냐? 왜 시를 공부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막 학부시. 얘들아 소재 쏙 불러놓고 얘들 왜 너희들 시 이때 시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시경을 이야기합니다. 시경 시 300평만 둘러오면은 모든 사사로운 감정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시 300여 편이면은 이론이 폐지하고 사무사 사악한 마음이 다 없어진다. 시인들 치고 사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있기는 있는 것 같아. 황주 문협에 관련돼도 모 같은 사람 조금 깔짝지근해요.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를 공부를 해야 가희흥. 그 다음에 가희관. 그 다음에 가희군. 그 다음에 가희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를 공부해야 인간의 감정이 흥겹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를 공부해야 앞을 내다볼 수가 있다. 시를 공부해야 여러 사람하고 무리지어서 의견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말을 할 수가 있다. 시를 공부해야 원망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서 비판도 할 수 있다. 비평을 할 수가 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공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지사부 가까이는 부모를 모시는데 어긋남이 없고 원지사부 나라의 임금께 충성을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가 있고 다시 조수 초목지명 여기까지 뭐라고요? 새와 짐승과 모든 초목의 이름까지도 다 알아서 지식이 넓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놈들아 왜 시를 공부를 하지 않느냐.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 표상적으로 알았던 풍류라는 것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고 한자 문화권 속에서 또 중국과 한국 그다음에 그런 개념들을 이렇게 쭉 짚어보고 그다음에 아까 시와 가사, 시가 속에서 시와 노래 속에서 그 풍류적인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또 역시 4시간 오늘까지는 이거 4시간이죠. 다음 4시간은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해 주신 최석유 원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뭐냐면 대단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그런지 패스트패스, 포스트패스 등하나 옷 신발 파는 어떤 브레이크들 있잖아요. 포스트패스